이 비녀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도련님을 기다린 적이 없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밤 선혜는 떨리는 두 손으로 비녀 반쪽을 내밀었습니다. 10년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물건이었습니다. 도련님의 어머니 마님은 그 비녀를 빼앗듯 낚아채고는 차갑게 웃었지요. 그런데 선혜가 그토록 애타게 지켜온 비녀를 스스로 내놓은 데에는 아무도 몰랐던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지금 듣고 계신 곳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복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 깊숙한 곳에 이대감댁이라 불리는 양반가가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이 하늘을 찌를 듯 높고 소슬대문 앞에는 늘 하인들이 줄을 섰지요. 고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대감댁 앞을 지날 때 고개를 조아리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만큼 이 집안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지요. 그 집 행랑채 한켠에 아주 작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외풍이 들어와 이불 속에서도 입김이 서리는 방이었지요. 바로 그 방에 선혜가 살고 있었습니다. 선혜는 이 대감댁 하인 박서방의 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선혜가 7살 때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 박서방마저 선혜가 15이 되던 해 병으로 눕더니 끝내 일어나지 못하였지요. 그때부터 선혜는 이 대감댁의 행랑어멈 역할을 도맡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우물물을 깃고 안채 마당을 쓸고 마님 방에 등장 기름을 갈았습니다. 쉬는 날이란 것이 없었지요. 그러나 선혜의 눈빛만은 언제나 맑았습니다. 때에 절은 배적삼을 걸치고 있어도 발이 부르터 피가 나도 그 눈빛 하나는 죽지 않았지요.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고왔으나 선혜 스스로는 그런 것에 전혀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둘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선혜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달랑 2가지뿐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붉은 놀이개 하나, 그리고 이 집안에서 버텨내는 하루하루였지요. 그런 선혜의 나이 17이 되던 봄이었습니다. 이 대감댁에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준서 19살의 도련님이었지요.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눈매를 가진 젊은이였습니다. 웃으면 눈가에 잔주름이 지는 것이 어딘가 믿음직스러웠지요. 양반가 도련님답게 글을 읽고 활쏘기를 익혔으나 준서는 유독 뒤뜰을 좋아했습니다. 대청마루보다 흙냄새 나는 뒤뜰이 더 편했다고 했지요. 그날도 준서는 뒤뜰에 나와 있었습니다. 봄볕이 담장을 넘어 들어오고 매화나무에는 막꽃이 피기 시작하던 날이었습니다. 선혜는 뒤뜰 구석 장독대 앞에서 된장 독뚜껑을 닫고 있었지요. 거기 아가. 준서가 불렀습니다. 선혜는 흠칫 고개를 들었지요. 도련님이 하인의 딸에게 말을 거는 일은 좀처럼 없었으니까요. 예, 도련님. 매화꽃이 몇 송이나 폈는지 세어봤느냐? 뜬금없는 물음이었습니다. 선혜는 잠시 당황하다가 고개를 돌려 매화나무를 바라보았지요. 세어보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9송이를 세었다. 내일은 몇 송이가 될까? 선혜는 그 물음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다시 독뚜껑을 닫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선혜는 뒤뜰에 나올 때마다 매화나무를 올려다보게 되었습니다. 꽃이 몇 송이인지를 세면서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준서는 그 뒤로도 뒤뜰에 자주 나왔습니다. 선혜가 일하는 시간에 맞추어 나오는 것 같기도 하였지요. 처음에는 짧은 말 한마디씩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유독 파랗구나. 저 구름은 토끼를 닮지 않았느냐. 그런 말들이었지요. 선혜는 처음엔 짧게 대답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련님과 하인의 딸 사이에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것을 선혜는 잘 알았으니까요. 그러나 준서는 그 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말을 걸고 자연스럽게 웃었지요. 그 웃음이 선혜의 가슴 한켠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녹여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돌쇠가 선혜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돌쇠는 준서 도련님의 몸종으로
어릴 때부터 선혜와 함께 이 집에서 자란 탓에 오빠처럼 가까운 사이였지요. 선혜야, 조심해라. 무엇을요, 오라버니? 도련님이 너한테 자꾸 말을 거는 거 마님 눈에 띄면 안 된다. 마님은 그런 거 절대 그냥 넘기실 분이 아니야. 선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쇠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마님 최 씨는 고을에서도 엄격하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이 대감댁으로 시집 온 후 평생을 체면 하나로 버텨온 분이라 집안의 격을 어지럽히는 일이라면 눈곱만큼도 용납하지 않았지요. 알고 있어요, 오라버니. 그렇게 말하면서도 선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또 알고 있었지요. 그 조심해야 할 마음이 이미 조심스럽지 않은 곳에 가 닿아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선혜는 어머니의 붉은 놀이개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작은 놀이개였지요.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귀하다거나 천하다거나 하는 것은 태어남에 있는 게 아니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린 거란다. 어린 선혜는 그 말의 뜻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준서가 뒤뜰에서 선혜에게 다가오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혜야, 오늘 내가 한 말은 잊어다오. 선혜가 고개를 들었지요. 저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도련님. 준서는 잠시 선혜의 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선혜의 가슴 깊은 곳까지 닿아왔지요. 그래, 잊어라. 그러나 나는 잊지 못하겠다. 돌쇠의 노모가 선혜에게 말했던 것도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나이 이른이 다 된 노파는 선혜의 손을 꼭 잡으며 이런 말을 하였지요. 선혜야, 진정한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이니라. 기다리는 사람이 이기는 법이야. 선혜는 그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깊이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파의 주름진 손이 따뜻하다고 느꼈을 뿐이지요. 그러나 그 말은 그날부터 선혜의 가슴 어딘가에 씨앗처럼 박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준서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느라 사랑채에 틀어박혀 글을 읽는 날이 많아졌지요. 선혜는 그 시간 동안 사랑채 마당을 쓸고 모래 위에 번진 먹물 자국을 닦으며 준서가 읽는 책 소리를 담장 너머로 들었습니다. 나직하고 고른 목소리였지요. 선혜는 자신도 모르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 여름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선혜는 마님 방에 등잔 기름을 넣으러 갔다가 대청마루 아래에서 마님과 준서가 나누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지요. 선혜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준서야, 박진사댁 아가씨 소식 들었느냐? 인물도 좋고 집안도 반듯하다더구나. 어머니, 저는 아직 과거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과거야 붙으면 그만이지. 혼처는 미리 봐두는 것이 좋은 법이야. 박진사댁은 이 고을에서 우리 집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집안이 아니더냐. 준서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뭐시? 소자에게도 생각이 있사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하였지요. 내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설마 그 행랑채 계집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겠지. 선혜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귀 안에서 울렸지요. 어머니, 선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 천한 것이 천한 것이지 다른 것이 있느냐. 이 대감댁 도련님이 하인딸과 눈을 맞춘다는 소리를 내가 들어야 하느냐. 당장 그 생각 집어치워라. 선혜는 소리 없이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행랑채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준서가 한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선혜는 어머니의 붉은 놀이개를 꺼내 손에 쥐고서 눈을 감았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이니라. 기다리는 사람이 이기는 법이야. 돌쇠 노모의 말이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선혜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 작은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라고 있었지요.
그것이 훗날 선혜를 살리기도 하고 가장 깊이 아프게 하기도 하리라는 것을 그때의 선혜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준서가 과거 시험을 보러 먼 고을로 떠났습니다. 돌쇠가 짐을 챙겨 뒤를 따랐지요. 선혜는 소슬대문 앞에서 준서가 떠나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준서는 가마에 오르기 전 한번 뒤를 돌아보았지요. 선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서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혜도 고개를 숙였지요.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과거 시험 결과가 고을에 닿았지요. 준서는 낙방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님 최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마님은 내색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그 길로 박진사 댁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준서가 돌아온 것은 낙방 소식이 전해지고 사흘 후였습니다. 표정이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하였지요. 그날 저녁 준서는 뒤뜰로 나왔습니다. 선혜가 장독대 앞에 있었지요. 선혜야. 예, 도련님. 낙방하였다. 알고 있습니다. 준서가 매화나무 옆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앙상하게 가지만 남은 나무였지요. 내년에 다시 보면 그만이지. 그런데 어머니는 그 사이에 내 혼사를 서두르려 하시는 것 같다. 선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된장 독을 닦는 동작을 멈추었지요. 선혜야, 나는 가지 않겠다. 어머니가 어찌하셔도. 도련님. 응.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마십시오. 준서가 선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도련님께는 가셔야 할 길이 있습니다. 소녀는 소녀의 자리가 있고요. 준서가 천천히 선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혜는 고개를 숙였지요. 선혜야, 고개를 들어라. 선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서의 눈이 가까이 있었지요. 나는 내 자리가 어디인지 알고 싶지 않다. 내가 내 자리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 말이 선혜의 가슴 깊숙이 박혀들었습니다. 선혜는 눈을 내리깔았지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선혜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마님이 선혜를 불렀습니다. 안채 마루에 마님이 반듯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짙은 자주색 당의를 입고 금박 장신구를 단 모습이었지요. 선혜는 마루 아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혜야. 예, 마님. 내가 도련님과 뒤뜰에서 자주 마주친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변명은 듣지 않겠다. 내가 아무리 눈을 맞추어도 준서는 박진사댁 아가씨와 혼인할 것이다. 그것이 이 집안의 뜻이야.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마님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도 있었지요. 선혜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체면으로 버텨온 사람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님. 앞으로 도련님 근처를 얼씬거리지 마라. 알겠느냐? 예. 선혜는 일어나 물러났습니다. 등 뒤에서 마님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어리석은 것. 그날 밤 돌쇠가 선혜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지요. 선혜야, 큰일 났다. 무슨 일이에요, 오라버니? 마님이 도련님을 남쪽 어느 고을 친척댁으로 보내려고 하신다. 과거 준비라는 명목으로. 선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언제요? 보름 안에. 마님이 이미 서찰을 보내셨어. 선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붉은 놀이개를 무의식적으로 손에 쥐었지요. 그것이 손바닥 안에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도련님은 아시나요?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 내일쯤 마님이 말씀하실 거야. 선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쇠가 선혜의 눈을 살폈지요. 선혜야,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혜는 그렇게 말하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지요. 다음 날 아침 준서가 뒤뜰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전날과 달랐지요. 눈빛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마님에게 들은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선혜야. 예, 도련님. 나를 보아라. 선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서의 눈이 붉어져 있었지요.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어머니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도련님. 왜 안 되느냐? 내일인데. 어머니의 뜻이 있사옵니다. 도련님의 앞날이 있사옵니다. 준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지요. 그러다 준서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비녀였습니다. 은빛 비녀를 반으로 나눈 것 중 하나였지요. 비녀 한쪽이 준서의 손 안에서 빛났습니다. 이것을 받아라. 도련님, 이것은 받아라. 내가 돌아올 때 나머지 반쪽을 갖고 오겠다. 두 개가 합쳐져야 온전한 비녀가 되는 것이니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알겠느냐? 선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비녀 반쪽을 두 손으로 받아 쥐었지요. 은빛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 선혜야. 선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준서가 선혜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뜰을 나갔지요. 선혜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손 안의 비녀 반쪽이 조금씩 체온으로 따뜻해졌지요. 매화나무 가지 위로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다가 다시 날아갔습니다. 그것이 기폭제였습니다. 선혜가 기다림이라는 긴 길로 접어드는 첫걸음이었지요. 준서는 보름 후 마님의 뜻대로 남쪽 어느 고을 친척댁으로 떠났습니다. 가마소리가 소슬대문을 지나 골목 끝으로 사라졌지요. 선혜는 행랑채 창호지 사이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비녀 반쪽을 가슴께에 꼭 쥐고서 그의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유난히 많이 내리는 해였지요. 선혜는 매일 장독대 앞을 쓸고 안채 마루를 닦고 마님 방 등잔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았지요. 그러나 선혜의 하루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비녀 반쪽이 있었으니까요. 선혜는 일이 끝나면 행랑채 방에 앉아 비녀 반쪽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보았지요. 나머지 반쪽은 지금쯤 어디 있을까? 준서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돌쇠가 가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도련님은 잘 지내신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신다. 그런 말들이었지요. 그러나 준서가 직접 보낸 서찰은 오지 않았습니다. 마님이 중간에 맡고 있다는 것을 선혜는 알고 있었지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비녀 반쪽이 있었으니까요. 봄이 왔습니다. 뒤뜰 매화나무에 꽃이 다시 폈지요. 선혜는 꽃이 몇 송이인지 세어보았습니다. 12송이였지요. 작년보다 3송이가 더 피었습니다. 준서가 알면 좋아하겠다고 생각하였지요. 마님은 선혜를 이전보다 더 혹독하게 부렸습니다. 새벽 전에 일어나게 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시켰지요. 선혜는 군말 없이 하였습니다. 이것이 마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선혜를 멀리 보내거나 없애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선혜가 이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첫 번째 해가 지났습니다. 두 번째 해도 지났습니다. 준서에게서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지요. 돌쇠만이 가끔 도련님은 잘 계신다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선혜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어야 했지요. 세 번째 해가 되던 봄, 마님이 선혜를 다시 불렀습니다. 선혜야. 예, 마님. 박진사댁 아가씨와 도련님의 혼사가 정해졌다. 선혜의 손이 치마 안에서 비녀 반쪽을 쥐었습니다. 예. 그래도 기다릴 것이냐? 선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님이 낮게 웃었지요. 어리석은 것. 그 기다림이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인 줄 모르느냐. 선혜는 고개를 숙인 채 물러났습니다. 행랑채로 돌아와 방문을 닫고 앉았지요. 어머니의 붉은 놀이개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비녀 반쪽을 꺼내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물건이 작은 방 안에서 나란히 빛났지요. 기다릴 줄 아는 것이니라. 선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오히려 고요하였지요.
파도가 지나가고 나면 물이 더 맑아지듯 선혜의 마음이 그렇게 가라앉았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 하셨으니까요. 그것이 선혜의 결심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혼자만의 결심이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5년이 지났지요. 선혜는 22살이 되었습니다. 이 대감댁 행랑채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하며 5년을 버텼지요. 그 사이 이 대감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안의 위세가 예전만 못하게 되었지요. 마님 최 씨는 그것을 더욱 아파하며 집안의 체면을 붙들기 위해 더욱 눈에 불을 켰습니다. 준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식도 전보다 더 뜸해졌지요. 돌쇠마저 마님의 눈밖에 나서 먼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선혜에게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선혜라는 처자, 도련님이 떠난 지 벌써 5년이 넘었다는데 아직도 그 집에서 일하고 있어. 기다린다는 말이 있던데. 도련님 돌아오기를. 가당치도 않지. 양반과 도련님이 천민처녀를 데려간다고. 꿈도 야무지지. 그래도 보기엔 불쌍하더라. 저 나이에 저 집에 매어서. 선혜는 그런 말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지요. 그러나 선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녀 반쪽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돌쇠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선혜가 뒤뜰에서 빨래를 개고 있을 때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지요. 선혜야. 선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라버니? 어찌 오셨어요? 마님이 아시면. 잠깐이야. 할 말이 있어서. 돌쇠의 얼굴이 이전보다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볼이 야위고 눈 아래가 거뭇하였지요. 도련님 소식이에요. 돌쇠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선혜야, 솔직히 말할게. 도련님이 많이 힘드시다. 그쪽 고을에서 과거를 3번이나 더 보셨는데 다 낙방이야. 게다가 마님이 박진사댁과의 혼사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계셔. 선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련님은 뭐라 하세요? 버티고 계시지. 그러나 선혜야, 솔직히 말해줄게. 내가 보기엔 도련님이 많이 지쳐 계셔. 마님의 압박이 보통이 아니거든. 박진사는 돈도 많고 관아의 줄도 있어서 마님이 그 혼사 성사시키려고 안달이 나 있는 상태야. 선혜가 빨래를 든 손을 내렸습니다. 오라버니는 저더러 포기하라는 말씀이세요? 돌쇠가 굵은 손으로 뒤통수를 극적였습니다. 그런 말을 하려는 건 아니야. 그냥 내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알겠어요. 알겠다니 그게 다야? 그게 다예요. 돌쇠가 선혜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지요. 너 참 무섭다. 어릴 때부터. 선혜가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돌쇠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지요. 오라버니, 도련님께 전해줄 수 있어요. 뭘? 저는 여기 있다고. 그것만요.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담장 너머로 사라졌지요. 선혜는 다시 빨래를 개기 시작하였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눈은 맑았습니다. 그것이 선혜가 이막으로 접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림이 수동적인 것이 아니었지요. 선혜는 스스로 기다리기로 선택하였습니다. 두 눈을 뜨고 모든 것을 알면서도 기다리기로. 그 후로 선혜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일은 여전히 새벽부터 밤까지였지요. 그러나 선혜는 그 안에서 자신만의 것들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뒤뜰 매화나무 아래 선혜는 낙엽을 모아 퇴비를 만들었습니다. 이듬해 봄이면 꽃이 더 많이 피게 하려고요. 매화꽃이 몇 송이인지 세는 것, 그것이 선혜와 준서 사이의 것이었으니까요. 행랑채 방 한쪽에 선혜는 헝겊 조각을 모아두었습니다. 마님이 쓰다 버린 것들이었지요. 틈틈이 그것을 엮어 조그만 주머니를 만들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주머니에 비녀 반쪽을 넣어 허리춤에 달았지요. 그 주머니를 만드는 시간이 선혜에게는 위로였습니다.
또 선혜는 돌쇠 노모를 찾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노파는 고을 어귀의 작은 초가에 혼자 살고 있었지요. 선혜는 쉬는 날이면 노파의 집에 가서 밥을 짓고 빨래를 하였습니다. 노파는 선혜를 보면 늘 두 손을 잡아주었지요. 오늘도 왔구나. 예, 할머니. 잘 지내고 있느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거짓말. 선혜가 웃었습니다. 조금은 거짓말이에요. 노파도 웃었지요. 주름이 가득한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 안에 수십 년의 기다림이 담겨 있었지요. 노파도 한때는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사람이었지요. 끝내 돌아오지 않은 사람을. 할머니는 후회하세요? 선혜가 물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한 것은 처음이었지요. 노파가 한동안 먼 데를 바라보다가 대답하였습니다. 후회는 하지 않는다. 기다린 것은 내 선택이었으니. 다만 선혜야. 예. 기다림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다림은 무언가를 향해 가는 길이어야 해. 기다리는 것 자체가 삶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기다림이 아니라 가침이 된단다. 선혜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비녀 반쪽을 손에 쥐고 붉은 놀이개를 품에 안고 그 말을 새겼지요.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선혜는 24살이 되었습니다. 준서가 떠난 지 7년이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고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남쪽 고을에서 이대감댁 도련님이 사고를 당하였다는 소문이었지요.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렸다 하고 어떤 사람은 역모에 연루되었다 하였습니다. 소문은 제각각이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지요. 준서가 쉽사리 돌아오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 선혜는 그 소문을 장터에서 들었습니다. 발이 그 자리에 붙어버렸지요. 손이 치마 안에서 비녀 반쪽을 찾아 쥐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도련님에게 무슨 일이?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요. 그러나 선혜는 다시 발을 떼었습니다. 장을 보러 왔으니 장을 봐야 하였지요. 손이 떨렸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선혜는 비녀 반쪽을 꺼내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은빛이 등잔 불빛에 흔들렸지요. 반드시 돌아오겠다, 선혜야. 그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다짐이 아니라 부탁처럼 들렸지요.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의 말처럼. 선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붉은 놀이개를 쥔 손에 힘을 주었지요. 기다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소문은 점점 구체적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며칠 후 돌쇠가 다시 담장 너머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훨씬 무거웠지요. 선혜야, 도련님이 큰 화를 당하셨어. 무슨 화요? 남쪽 고을 친척댁에서 역모 혐의를 받은 사람과 가까이 지냈다는 이유로 관아에서 조사를 받으셨대. 지금은 풀려나셨는데 당분간 발이 묶이셨어. 한양에도 이쪽 고을에도 오시면 안 되는 상황이야. 선혜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러면 응. 당분간 돌아오실 수 없어. 마님은 그 소식을 듣고 박진사댁 혼사를 더 서두르고 계셔. 도련님이 돌아오기 전에 아예 혼인을 성사시켜 버리려고. 선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도련님은 어찌하고 계세요? 버티고 계셔. 그러나 선혜야, 이번엔 진짜 위태로워. 마님이 서찰을 여러 통 보내셨는데 내용이 보통이 아니야. 도련님이 혼인을 거부하면 집안 재산도 끊고 관아에 도련님의 과거 응시 자격도 맡겠다고 하셨대. 돌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혜야, 이건 단순한 반대가 아니야. 도련님의 앞날 전체를 걸고 마님이 싸우고 계신 거야. 선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뒤뜰에 매화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지요. 아직 꽃이 피기 전이라 앙상하기만 한 가지였습니다. 오라버니, 도련님이 보내신 서찰은 없었나요? 저한테 직접 오는. 돌쇠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품 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있긴 한데. 마님이 모든 서찰을 검열하고 계셔서 이걸 전하는 것도 위험해.
선혜가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종이를 펼치는 손이 떨렸지요. 필체가 준서의 것이었습니다. 또렷하고 반듯한 글씨, 그러나 어딘가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선혜에게 잘 있느냐? 나는 잘 있다. 몸은 성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다만 지금 당장 돌아가지 못하게 되어 미안하다. 그러나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비녀 반쪽을 기억하느냐? 나는 반드시 돌아간다. 기다려다오. 준서가. 선혜는 서차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지요.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돌쇠가 걱정할 것이었으니까요. 고마워요, 오라버니. 선혜야. 저는 괜찮아요. 돌쇠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괜찮다는 말 좀 그만해라. 선혜가 웃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웃었지요. 돌쇠가 담장 너머로 사라지고 나서야 선혜는 행랑채 방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 울고 나니 마음이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선혜는 서차를 비녀 반쪽 옆에 나란히 놓았지요. 그리고 붉은 놀이개를 손에 쥐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지요. 그러나 선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라면 뭐라고 하셨을지를. 기다려라. 내 마음이 옳다면 기다려라. 선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지요. 그 고을에는 오래된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집에는 귀신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이었지요. 무슨 뜻인지 어릴 때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선혜도 그 말을 들은 것이 10살 무렵이었는데 그때는 그냥 웃어 넘겼지요. 그러나 7년을 기다리고 난 뒤 선혜는 그 말의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마음이 비어있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 마음이 집을 지킨다는 것이었지요. 그로부터 또 2해가 흘렀습니다. 선혜의 나이 26이 되었지요. 이 대감댁은 이제 예전의 절반도 되지 않는 집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인도 줄고 손님도 줄었지요. 마님 최씨만이 여전히 반듯하게 차려입고 집안의 격을 지키려 하였습니다. 그 고집이 선혜의 눈에는 가엾어 보이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마님에게 선혜가 가엾음을 품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마님은 어느 날 선혜를 불러 앉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지요. 피곤하고 늙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선혜야. 예, 마님. 내가 도련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것 나도 안다. 선혜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다림이 벌써 몇 년이냐? 7년이 되었습니다, 마님. 마님이 잠시 침묵하였습니다. 7년. 예. 그래도 기다릴 것이냐? 예. 마님이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 보는 한숨이었지요. 체면의 한숨이 아니라 사람의 한숨이었습니다. 준서는 지금 혼인을 거부하고 있다. 박진사댁도 이제는 지쳐서 물러설 기미가 있어. 선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티를 내지 않았지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나는 알겠다. 그러나 선혜야, 한 가지만 물어보자. 예, 마님. 준서가 돌아온다 해도 내가 천민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기다리는 것이냐? 선혜가 마님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마님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한 것이었지요. 예, 마님. 알고 있습니다. 마님이 선혜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지요. 그러나 마님은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물러가거라. 선혜가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님이 선혜를 더 이상 혹독하게 부리지 않았지요. 전처럼 새벽 전에 깨우지도 않고 밤늦게까지 붙잡아두지도 않았습니다. 말이 없을 뿐 무언가가 달라진 것이었지요. 선혜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밤 비녀 반쪽을 꺼내들면서 처음으로 생각하였지요. 마님도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선혜를 조금 따뜻하게 하였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매화나무에 꽃이 폈지요. 선에는 꽃송이를 세었습니다. 15송이였지요. 어느 해보다 많이 핀 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였습니다. 뜻밖의 일이 일어났지요. 고을 어귀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가마 한 채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선에는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가마를 보았지요. 낡은 가마였습니다. 수수한 차림이었지요. 그런데 가마 곁을 걷는 사람이 눈에 익었습니다. 돌쇠였습니다. 선애의 발이 굳었습니다. 돌쇠 옆에 서 있는 가마 안에 누가 있는지를 선애는 직감적으로 알았지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가 치솟았습니다. 가마가 이 대감 댁 소슬대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돌쇠가 가마문을 열었지요. 그 안에서 한 사내가 내렸습니다. 선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준서였습니다. 7년의 세월이 그의 얼굴 위에 내려앉아 있었지요.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 아래가 깊이 패여 있었고 이전에 서글서글하던 눈매에 무게가 생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하였지요. 선애를 알아보는 그 눈빛이. 준서가 선애를 보았습니다. 선애도 준서를 보았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먼지 낀 고을 한가운데서 그저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7년이 그 시선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중간점이었습니다. 선애의 기다림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준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애야.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오래 고생한 사람의 목소리였지요. 예, 도련님. 기다렸느냐? 선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미안하다. 아닙니다, 도련님. 돌쇠가 둘 사이를 번갈아 보다가 마른 침을 삼키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준서가 천천히 선애에게 걸어왔습니다. 손을 내밀었지요. 손바닥 위에 비녀 반쪽이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준서가 지녀온 나머지 한 쪽이었지요. 은빛이 봄 햇살의 반짝이었습니다. 이것을 갖고 왔다. 약속대로. 선애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치마 안에서 비녀 반쪽을 꺼냈지요. 두 개의 비녀 반쪽이 처음으로 나란히 놓였습니다. 맞붙이면 온전한 하나가 될 것이었지요. 그러나 선애는 두 조각을 합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지요. 합쳐질 때가 따로 있을 것이라고 선애는 느꼈습니다. 도련님, 어머님은 아시나요? 돌아오신 것을. 준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곧 아시겠지. 그 말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지요. 선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그날 저녁 마님이 준서를 불렀습니다. 그 방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선애는 알지 못하였지요. 그러나 밤이 깊어지도록 방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선애는 행랑채에서 비녀 반쪽을 손에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지요.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매화나무 가지에서 꽃잎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요. 다음 날 아침 준서가 선애를 뒤뜰로 불렀습니다. 매화나무 아래였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지요. 아름다운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준서의 얼굴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밤새 싸운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선애야, 어머니가 조건을 제시하셨다. 예. 내가 이 집을 떠나는 것. 그것이 조건이다. 선애의 손이 치마를 쥐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선애와 함께하는 것을 끝까지 반대하신다. 그러나 내가 선애를 데리고 이 집을 나가는 것은 허락하신다. 단, 이 집 재산에는 손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준서가 선애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받아들이겠다고 하였다. 집안 재산이 없어도 살 수 있다. 내 손으로 벌면 된다. 선애가 고개를 들어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 응. 그것이 도련님의 진심이십니까? 그렇다. 선애는 한동안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7년의 세월이 그 눈빛 안에서 흔들렸지요. 준서가 야위었습니다.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지요.
선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리하겠습니다. 준서가 선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이었지요. 미안하다, 선혜야. 오래 기다리게 하여서. 저는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니. 살았습니다. 도련님을 생각하면서. 그 말이 준서의 눈을 붉게 물들였지요. 매화꽃이 두 사람 사이로 날아내렸습니다.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이 시작되는 순간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기다림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 그러나 그날 오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였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박진사가 직접 이대감 댁을 찾아온 것이지요. 마님, 오랜만입니다. 소문을 들으니 도련님이 돌아오셨다 하여. 박진사의 얼굴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은 웃지 않았지요. 살집이 좋고 눈이 가늘어 속마음을 읽기 어려운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가져온 것은 혼사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서류 한 뭉치였지요. 마님, 사실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도련님이 남쪽 고을에 계실 때 영모 혐의로 조사를 받으셨다 하던데 그 내용이 아직 관하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풀려나셨지만 이것이 다시 문제가 된다면 도련님 앞날이 어찌 될지 모르지요. 마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진사어른? 간단합니다. 제가 이 서류를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관아에 줄이 있으니까요. 그 대신 혼사를 이번에 매듭 지어주시면 됩니다. 마님이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밖에서 선혜는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발이 굳어버렸지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진사가 준 것은 단순한 혼사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준서의 앞날 전체를 쥔 협박이었지요. 영모혐의 기록이 다시 살아난다면 준서는 과거도 벼슬도 고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도 어려워질 것이었습니다. 선혜의 손이 비녀 반쪽을 쥐었습니다. 차갑게 느껴졌지요. 마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흘을 주겠소. 박진사가 웃음소리를 내며 일어섰지요. 선혜는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뒤뜰로 갔지요. 매화나무 앞에 섰습니다. 오전에 준서와 함께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 오전이 아득하게 멀게 느껴졌지요. 어머니의 붉은 놀이개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처음으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7년을 버텨온 마음이 이 순간 흔들렸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손 안의 놀이개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날씨였는데도 따뜻하였지요. 선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그날 밤 선혜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박진사의 말이 귓속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영모혐의 기록. 관아의 줄. 혼사를 매듭 짓지 않으면 준서의 앞날이 위태로워진다는 그 말. 선혜는 비녀 반쪽을 손에 쥔 채 이불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바람에 흔들렸지요. 무엇이 옳은 일인가? 선혜는 그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준서가 돌아왔습니다. 7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할 것을 약속하였지요. 그러나 그 약속이 준서에게 족쇄가 된다면, 준서의 앞날을 가로막는 것이 선혜 자신이 된다면, 선혜는 오래 생각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붉은 놀이개를 쥐고 비녀 반쪽을 쥐고 밤새 생각하였지요. 동이틀 무렵 선혜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준서가 선혜를 찾아왔습니다. 선혜야, 어젯밤 박진사가 다녀간 것 아느냐? 예, 알고 있습니다. 준서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 협박에 넘어갈 생각은 없다. 박진사의 줄이 무서울 것 없어. 내가 직접 관아에 가서 밝힐 것이다. 영모 혐의는 사실이 아니니까. 선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도련님. 왜? 저한테 잠깐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준서가 선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준서의 눈빛이 흔들렸지요. 선혜야, 혹시
도련님, 저를 믿어주십시오. 사흘만요. 준서가 한동안 선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불안하였지요. 선혜가 물러났습니다. 그날 오후 선혜는 마님을 찾아갔습니다. 스스로 찾아간 것이었지요. 마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마님이 선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복잡하였지요. 말하여라. 선혜가 품 안에서 비녀 반쪽을 꺼냈습니다. 마님의 눈이 그것을 향하였지요. 이것을 마님께 드리겠습니다. 마님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도련님이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의 증표이지요. 이것을 마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마님의 얼굴에 당혹스러움이 스쳤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왜? 선혜가 마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의 앞날이 저 때문에 막혀서는 안 됩니다. 박 진사가 준 것이 무엇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련님이 직접 관아에 가겠다고 하셨지만 그것이 도련님을 더 위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님이 박 진사 댁과 혼사를 매듭 지으신다면 그 문제는 사라지겠지요. 그래서 내가 물러서겠다는 것이냐? 예. 마님이 한동안 선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눈빛이었지요. 마님의 눈 안에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비녀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도련님을 기다린 적이 없습니다. 선혜의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님이 비녀 반쪽을 빼앗듯 낚아채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웃었지요. 그 웃음 안에 눈물이 있다는 것을 선혜는 보았습니다. 선혜가 물러났습니다. 안채 마루를 내려와 뒷뜰을 지나 행랑채로 돌아왔지요. 발이 무거웠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선혜는 행랑채 방에 앉아 붉은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이제 손에 남은 것은 이것뿐이었지요. 비녀 반쪽은 마님에게 건넸습니다. 준서와의 약속도 7년의 기다림도 선혜 스스로의 손으로 끝낸 것이었지요. 옳은 일을 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옳은 일이 이토록 아프다는 것을 선혜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돌쇠가 숨을 헐떡이며 선혜를 찾아왔지요. 선혜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오라버니? 도련님이 마님과 크게 싸우셨어. 선혜가 비녀를 드린 것 아셨나 봐. 당장 선혜를 찾겠다고 뛰쳐나가셨어. 선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오라버니, 막아야 해요. 내가 막을 수가 없었어. 도련님이 단단히 화가 나 계셔. 선혜야,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마님께 비녀를 왜 드린 거야? 선혜가 일어섰습니다. 오라버니, 도련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아마 박진사댁으로 직접 가신 것 같아. 혼사를 거부하겠다고. 선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은 선혜가 가장 원하지 않는 일이었지요. 준서가 박진사와 정면으로 맞서면 영모 기록이 다시 살아날 위험이 있었으니까요. 오라버니, 저를 데려다 줘요. 빨리요. 선혜가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밤이 내려오고 있었지요. 고을길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선혜의 배적삼이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손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비녀 반쪽도 없고 놀이개만 품에 안고 달렸습니다. 무언가가 죽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7년의 기다림이 스스로의 손으로 끝나버린 그 느낌이. 그러나 선혜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지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사댁은 고을 중턱에 있었습니다. 기와집이 번듯하게 서 있었지요.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선혜는 안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준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선혜가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돌쇠가 그 뒤를 따랐지요. 마당 한가운데서 준서가 박진사와 마주 서 있었습니다. 박진사의 얼굴에는 여전히 웃음이 걸려 있었지요. 그러나 그 웃음이 몹시 불쾌하였습니다. 도련님 와주셨군요. 이렇게 직접 오실 줄은 몰랐는데.
진사얼은 혼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모 기록이라는 것, 그것이 진짜라면 관아에서 이미 처리가 되었을 것이요. 그것으로 협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박 진사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도련님,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아직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관아에 줄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 줄이 무엇이든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다. 하. 그래도 도련님이 이 고을에서 살아가시려면 저와 원수 지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할 텐데요. 그때 선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준서가 선혜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요. 선혜야, 왜 여기? 도련님, 너는 나서지 않아도 된다. 도련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진사가 선혜를 훑어보았습니다. 이 처자는 누굽니까? 선혜가 박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저는 이 대감댁 행랑채에서 일하는 선혜라고 합니다. 진사 어른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 영모 기록이라는 것, 진사 어른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 아닙니까? 순간 마당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진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지요. 돌쇠가 뒤에서 선혜의 팔을 슬쩍 잡아당겼습니다. 너무 나선다는 눈짓이었지요. 그러나 선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련님이 남쪽 고을에 계실 때 영모 관련자와 가까이 지냈다는 기록이 생겼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그 사람 진사 어른과 친분이 있는 분이 아닙니까? 그 기록이 생기게 된 데 진사 어른의 손이 닿지 않았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박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지요. 박진사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부정하지도 않았지요. 준서가 선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고 있었지요. 박진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어디서 그런 말을 들은 것이오? 선혜가 대답하였습니다. 고을 장터에서 들었습니다. 진사 어른이 이 혼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손을 써왔다는 이야기를요. 장터에서 도는 소문이 거짓이라면 그것을 진사 어른이 직접 밝혀주시면 됩니다. 박진사가 선혜를 한동안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무서웠지요. 그러나 선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박진사가 입을 열었지요. 돌아가시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웃음이 없는 목소리였지요. 준서가 선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둘은 박진사 댁을 나왔지요. 대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준서가 선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혜야, 비녀를 왜 마님께 드렸느냐? 선혜가 고개를 숙였지요. 도련님의 앞날이. 나는 내 앞날이 더 중요하다. 도련님, 더 이상 다른 사람 이야기는 듣지 않겠다. 선혜야, 나는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것 하나면 충분하다. 선혜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지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돌쇠가 멀찍이 서서 하늘을 보는 척하였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지요. 밤하늘에 별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진사는 이 대감댁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혼사 이야기도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지요. 선혜가 박진사 댁 마당에서 꺼낸 한마디가 박진사의 약점을 건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영모 기록을 직접 만들었다는 의혹, 그것이 소문으로 퍼진다면 박진사 자신이 위태로워지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선혜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비녀 반쪽이 없었습니다. 마님이 가져갔지요. 선혜 스스로 건넨 것이었습니다. 이제 손에 남은 것은 어머니의 붉은 놀이개뿐이었지요. 행랑채 방에 앉아 그것을 손에 쥐면 허전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준서가 돌아왔습니다. 비녀 반쪽의 나머지도 갖고 왔지요. 그러나 선혜는 스스로 자신의 비녀 반쪽을 포기하였습니다. 두 조각이 합쳐질 기회가 있었는데 선혜의 손으로 그 기회를 끊었지요. 그것이 선혜를 밤새 잠 못 들게 하였습니다.
뒤뜰 매화나무 아래 새벽빛이 오기 전 선에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이었지요. 봄이라 해도 새벽은 아직 쌀쌀하였습니다. 바람이 불면 꽃잎이 떨어졌지요. 선에는 오래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옳은 것인가? 준서 도련님이 옳은 것인가? 마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박진사는 물러섰지만 이 문제는 끝난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는가? 돌쇠 노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다림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다리는 것 자체가 삶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기다림이 아니라 가침이 된단다. 선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선혜는 기다렸지요. 처음에는 준서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님의 마음이 바뀌기를 기다렸지요. 박진사가 물러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서가 돌아왔습니다. 박진사도 물러섰지요. 마님만 남았습니다. 선혜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마님이 바뀌기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먼저 움직일 것인가? 바람이 불었습니다. 매화꽃 한 송이가 선혜의 무릎 위로 떨어졌지요. 선혜가 그것을 손에 올렸습니다. 작고 흰 꽃이었습니다. 준서가 처음 뒤뜰에 나왔던 날 매화꽃이 몇 송이인지 세었다고 하였지요. 9송이였다고. 내일은 몇 송이가 될까 물었다고. 그 물음이 시작이었습니다. 선혜는 눈을 떴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이니라. 그러나 그 말의 나머지도 이제 선혜는 알았습니다. 기다림이 끝나는 날 그 기다림을 완성시키는 것도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기다린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선혜가 일어섰습니다. 매화꽃을 손에 쥔 채로. 그날 아침 선혜는 마님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비는 것이 아니었지요. 사정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마님이 선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복잡하였지요. 또 무슨 말이냐? 마님, 저는 7년 동안 이 집에서 일하였습니다. 그 7년 동안 마님께서 저를 힘들게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님이 그리하신 것이 이 집안과 도련님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도 압니다. 마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마님, 저는 천민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도련님은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저도 도련님을 선택하였지요. 이제는 마님의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리러 온 것입니다. 마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 어리석은 것이. 예, 어리석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어리석지 않게 7년을 살았습니다. 도련님의 앞날을 위해 비녀를 드렸을 때도 박진사댁 마당에서 나섰을 때도 저는 생각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지요. 마님이 천천히 비녀 반쪽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선혜의 눈이 그것을 바라보았지요. 아침 햇살이 비녀 반쪽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가져가거라. 마님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안에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선혜가 두 손으로 비녀 반쪽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님. 감사는 무슨. 어서 나가라. 선혜가 물러나며 마님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마님의 눈이 창가를 향하고 있었지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선혜는 소리 없이 방문을 닫았습니다. 툇마루를 지나 뒤뜰로 나오자 준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도 그 옆에 있었지요. 선혜야. 준서가 선혜의 손안에 있는 비녀 반쪽을 보았습니다. 눈이 흔들렸지요. 선혜가 준서에게 걸어갔습니다. 도련님, 이것 있지요? 준서가 품 안에서 나머지 비녀 반쪽을 꺼냈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반쪽을 들고 마주 섰지요. 매화나무 아래였습니다. 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선혜가 자신의 반쪽을 내밀었습니다. 준서도 그의 반쪽을 내밀었지요. 두 조각이 맞붙었습니다. 딸깍. 작고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온전한 비녀 하나가 두 사람의 손 안에서 완성되었지요. 돌쇠가 콧물을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라버니 울고 있어요. 안 울어. 먼지가 들어간 거야. 준서가 웃었습니다. 선혜도 웃었지요. 오랜만에 듣는 웃음이었습니다. 뒤뜰에 봄볕이 가득하였지요. 매화꽃이 두 사람 사이로 흩날렸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비녀를 손에 쥔 채 선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마님이 비녀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마님이 선혜를 며느리로 인정하였다는 뜻은 아니었지요. 신분의 벽은 여전히 존재하였습니다. 박진사는 물러섰지만 고을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지요. 준서가 집안 재산 없이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혜는 그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지요. 알면서도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도련님. 응.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준서가 선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관아에 가겠다. 영모 기록의 진상을 밝히겠어. 그것이 박진사의 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증거를 찾아야지. 그 다음에요. 다시 과거를 볼 것이다. 3번 낙방하였지만 4번째는 다를 것이야. 선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무엇을? 일이요. 이 집안을 지탱하는 일이요. 저는 이미 7년 동안 해왔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준서가 선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지요. 선혜야. 예.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단단하냐? 선혜가 웃었습니다. 단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살다 보니 그리 되었습니다. 돌쇠가 기침을 하며 끼어들었지요. 저도 있습니다, 도련님.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돌쇠 너는? 저는 도련님 몸종입니다. 몸종이 도련님 곁을 떠나면 되겠습니까? 준서가 돌쇠의 어깨를 손으로 쳤습니다. 이 녀석. 돌쇠가 어깨를 잡으며 과장되게 얼굴을 찌푸렸지요. 선혜가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준서가 관아로 향하였습니다. 돌쇠가 뒤를 따랐지요. 선혜는 뒤뜰에 남아 매화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지요. 선혜는 꽃송이를 세었습니다. 15송이였습니다. 그 옆에 아직 봉오리인 것들이 몇 개 더 있었지요. 곧 피어날 것들이었습니다. 선혜는 완성된 비녀를 두 손에 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은빛 위에서 반짝였지요. 이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관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마님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는지, 박진사가 다시 나타날지 그런 것들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7년을 견뎠습니다. 그 다음은 어떤 것도 견딜 수 있었지요. 선혜가 비녀를 허리춤에 달았습니다. 헝겊 주머니 안에 넣었지요. 처음 비녀 반쪽 하나를 넣었던 그 주머니였습니다. 이제는 온전한 비녀 하나가 들어갔지요. 주머니가 조금 불룩해졌습니다. 선혜는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할 일이 있었지요. 뒤뜰 장독대 주변에 잡초가 자라 있었습니다. 선혜는 쪼그려 앉아 잡초를 뽑기 시작하였지요. 손이 흙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촉촉한 흙이었지요. 그 안에서 봄의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선혜는 그 냄새를 깊이 들이켰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지요. 기다림이 끝나고 이제는 함께 만들어가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지요. 준서가 관아에서 돌아온 것은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돌쇠가 그보다 먼저 뛰어오며 선혜에게 소리쳤지요. 선혜야. 됐어. 됐다고. 선혜가 장독대 앞에서 일어섰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관아 사또께서 박진사 기록을 직접 조사하기로 하셨어. 도련님이 당당하게 직접 청하셨거든.
박진사가 영모 기록을 조작하였다는 정황이 있다고 사또께서 직접 박진사를 불러 조사하겠다고 하셨다. 선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또께서 그리하셨다고요? 응. 박진사가 그동안 관아에서 뇌물을 써왔다는 소문이 이미 있었거든. 도련님이 그것을 알고 직접 청하신 거야. 사또도 이 기회에 박진사를 잡고 싶으셨던 것 같아. 선혜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것이었지요. 선혜가 박진사 댁 마당에서 한마디를 꺼냈을 때 준서는 그 말의 방향을 이미 읽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였지요. 준서가 대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환하였지요. 야위었지만 오래 보지 못한 빛이 얼굴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선혜야. 예, 도련님. 이제 끝났다. 선혜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습니다. 관아에서 박진사를 불러 조사한 결과가 나왔지요. 박진사가 오래전부터 관아에 뇌물을 바치며 여러 집안의 혼사에 강압적으로 개입하여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준서의 영모 기록은 박진사의 지시로 만들어진 거짓이었지요. 박진사는 관아에서 직첩을 빼앗기고 고을 밖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소식이 고을에 퍼지는 데는 사흘도 걸리지 않았지요. 이 대감댁 안치에서 마님이 그 소식을 들은 것은 결과가 나오고 이튿날이었습니다. 마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창가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님이 선혜를 불렀습니다. 선혜야. 예, 마님. 마님이 탁자 위에 놓인 것을 선혜 앞으로 밀었습니다. 비단 보자기에 쌓인 것이었지요. 선혜가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안에는 놀이개가 하나 있었습니다. 쪽빛 놀이개였지요. 이 대감댁 가문의 문양이 수놓인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마님, 이것은 이 대감댁 안식구에게 전해오던 것이다. 내가 시집올 때 받았지. 선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님,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받아라. 마님. 받으라 하였다. 마님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지요. 선혜는 두 손으로 쪽빛 놀이개를 받았습니다. 손 안에서 따뜻하게 느껴졌지요. 마님이 고개를 돌리며 말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집안을 잘 부탁한다. 그것이 마님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로 인정한다는 말도 잘못하였다는 말도 아니었지요. 그러나 선혜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예, 마님. 잘 모시겠습니다. 마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선혜가 물러나 뒤뜰로 나왔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지요. 매화나무에 마지막 꽃잎 몇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꽃이 지는 계절이었지요. 그러나 가지에는 이미 작은 잎들이 돋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이었지요. 준서가 뒤뜰로 나왔습니다. 어머니께 다녀왔느냐? 예, 도련님. 준서가 선혜 곁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매화나무를 바라보았지요. 선혜야. 예. 이제 선혜라고 부르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선혜가 고개를 돌려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부를 건데요? 준서가 웃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지는 웃음이었지요. 처음 뒤뜰에서 보았던 그 웃음이었습니다. 7년이 흘렀어도 변하지 않은 것이었지요. 아직은 비밀이다. 선혜도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선혜는 행랑채 방에 앉아 세 가지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어머니의 붉은 놀이개, 마님이 건넨 쪽빛 놀이개, 그리고 온전해진 비녀 하나. 새 물건이 등잔 불빛 아래서 나란히 빛났지요. 선혜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놀이개는 어머니가 남긴 것이었지요. 선혜가 버티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쪽빛 놀이개는 마님이 건넨 것이었지요. 용서는 아니더라도 받아들임의 표시였습니다. 온전한 비녀는 준서와 선혜가 함께 완성한 것이었지요. 7년의 기다림 끝에 두 조각이 하나가 된 것이었습니다. 세 가지가 모이니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기다린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스스로 움직인 사람의 이야기였지요. 포기하려 할 때 손 안에 놀이개가 따뜻하게 느껴졌고 무너지려 할 때 매화 꽃이 무릎 위로 떨어졌으며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준서가 비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이니라. 돌쇠 노모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제 선혜는 그 말의 나머지를 알았지요.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살아가는 것이지요. 매화꽃이 몇 송이인지 세고 놀이개를 손에 쥐고 헝겊 조각으로 주머니를 만들고 노파에 빨래를 하고 장터에서 들은 소문을 마음에 새기고 그 하루하루가 다 기다림이었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다 삶이었지요. 선혜가 등잔을 껐습니다. 어둠이 내려왔지요. 그러나 무섭지 않았습니다. 창호지 사이로 달빛이 들어왔으니까요. 내일이 있었습니다. 함께할 내일이. 이듬해 봄 준서는 과거에 급제하였습니다. 4번의 낙방 끝에 얻은 합격이었지요. 고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대감댁에 손님들이 찾아왔지요. 그 봄 선혜는 이 대감댁의 안식구가 되었습니다. 혼례는 소박하였습니다. 큰 잔치가 아니었지요. 뒤뜰 매화나무 아래서 2 사람이 맞절을 하였습니다. 마님이 그 옆에 반듯하게 앉아 있었지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만 고개는 꼿꼿하였습니다. 돌쇠가 혼례 내내 훌쩍거렸습니다. 오라버니 왜 울어요? 안 울어. 먼지야. 그 뒤뜰에서 매화나무에 꽃이 19송이 피어 있었습니다. 선혜가 꽃송이를 세었지요. 어느 해보다 많이 핀 봄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혜가 우리에게 남긴 이야기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손 안에 따뜻한 것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살게 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뒤에 전해지는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선혜가 이 대감댁 안식구가 된 그 이후의 이야기지요. 선혜는 그 집에서 30년을 더 살았습니다. 준서는 고을 원님이 되었고 마님은 오래 사셨지요. 마님이 노안으로 병석에 눕자 선혜가 손수약을 다리고 옆을 지켰습니다. 마님이 눈을 감기 전날 밤 선혜의 손을 잡으셨다지요. 선혜야. 예, 어머님. 마님이 처음으로 선혜에게 어머님이라 부르게 하였습니다. 너는 잘 살았구나.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선혜는 그날 밤 뒤뜰 매화나무 아래서 혼자 울었습니다. 마님을 위하여. 마님의 무너지지 못하였던 자존심을 위하여. 체면 하나로 버텨온 그 긴 세월을 위하여. 매화나무는 그에도 꽃을 피웠지요. 돌쇠는 늙어서도 이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뒤뜰 구석에 작은 방을 얻어 살면서 매화나무 아래 장작을 패고 우물물을 길었지요. 여전히 눈물이 많았습니다. 선혜가 뭔가를 물으면 돌쇠는 늘 안 울어 먼지야라고 하였지요. 선혜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그 말을 흉내내는 것이 이 집안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선혜가 머리에 흰 것이 생길 무렵 어느 봄날 뒤뜰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자가 옆에서 뛰어놀고 있었지요. 손자가 매화나무를 올려다보다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꽃이 몇 개야? 선혜가 고개를 들어 매화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꽃들이 봄볕에 빛나고 있었지요. 세어보렴. 하나, 둘, 셋. 손자가 꽃송이를 세는 동안 선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봄바람이 얼굴을 지나갔지요. 저 멀리서 준서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뒤뜰에 나왔던 그날의 젊은 목소리가요. 매화꽃이 몇 송이나 폈는지 세어봤느냐? 선혜가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아직도 세고 있습니다, 도련님. 손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할머니, 23. 선혜가 눈을 떴습니다. 매화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손자의 머리 위로 흩날렸지요.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
선혜는 그 봄날 오래 기억되었습니다. 기다린 여인의 이야기로, 그러나 기다리는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은 여인의 이야기로 이 고을에서 저 고을로 전해졌지요.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습니다. 선혜의 어머니가 남긴 말이었고, 선혜가 7년 동안 증명한 말이었으며, 선혜의 자녀와 손자에게 전해진 말이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삶이지요. 봄이 오면 선혜는 반드시 뒤뜰로 나갔습니다. 늙어서 무릎이 시리어도 뒤뜰만은 빠지지 않았지요. 매화나무 앞에 서서 꽃송이를 세는 것이 선혜의 봄맞이였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지요. 이 대감댁 마님이 봄마다 꽃을 센다고.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선혜라는 사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일이라고. 기다리는 동안 선혜는 꽃을 세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선혜는 꽃을 세웠지요. 그 수가 매년 달라지더라도 선혜는 꼭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수를 준서에게 알려주었지요. 준서는 늘 웃으며 들었습니다. 그것이 둘 사이의 것이었으니까요.